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요. 한국 기술들이라면 아마 누구나 공감할 경력 단절이라는 이 거대한 벽, 이걸 덴마크는 어떻게 넘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심층 보고서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현장에서 뭐 한 20년 넘게 일한 장인이라도 졸업장이 없으면 그냥 기능공 취급받는 그런 학력의 벽이 있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기업들이 쓸만한 인재가 없다고 막 아우성인데 정작 직업훈련소에서는 몇 년 전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장년은 일자리를 잃고 청년은 갈 곳이 없는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라는 꼬인 매듭이 아주 단단하게 묶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의 미션은 명확해요. 이 꼬여버린 매듭을 풀기 위해서 덴마트라는 나라는 과연 어떤 무기들을 만들었을까? 보고서는 그 답을 학위가 아닌 실력 그 자체를 증명하고 연결하는 시스템에서 찾고 있더라고요. 자, 그 비밀 병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 핵심적인 무기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얼마나 배웠냐가 아니라 대체 뭘 할 수 있냐로 아예 판을 바꾼 학습 성과, 영어로는 learning outcomes라는 개념이고요. 학습 성과, 네. 둘째는 산업 현장이 그냥 교육 과정을 직접 설계해버리는 AMU라는 아주 독특한 직업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직의 시간을 의무적인 스펙 업그레이드 기간으로 만드는 유연 안정성, 플렉스큐리티라는 사회적 합의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그 작동 원리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무기,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틀부터 한번 살펴보죠. 보고서에 등장하는 유럽 자격체계 EQF라는 건데요. 저는 처음에 이거 그냥 유럽판 자격증 통합 시스템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게 훨씬 더 큰 그림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뭐 단순히 서류를 통일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과거의 시스템은 어느 대학에서 4년 공부했나, 또 어떤 기관에서 200시간 교육받았나 같은 이런 투입, 그러니까 인풋을 중요하게 봤어요. 어디 출신이냐가 중요했던 거죠. 그렇죠. 딱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어느 대학 나왔는지가 거의 뭐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니까요. 바로 그 지점을 EQF가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뭘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성과, 아웃컴을 기준으로 모든 역량을 8단계의 레벨로 정리한 거죠. 잠깐만요. 이거 진짜 혁명적인데요. 그럼 20년 경력의 용접 장인이 그냥 이론만 배운 대졸자보다 오히려 더 높은 레벨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학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던 시대가 끝날 수도 있다는 그런 신호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히 그 가능성을 열어준 겁니다. EQF의 8단계 레벨은 각각 지식, 기술, 그리고 책임 및 자율성이라는 명확한 잣대로 평가가 되거든요. 1단계가 단순 보조 업무라면 8단계는 이제 박사급의 연구개발 능력인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3, 4, 5레벨의 연결고리입니다. 연결고리요? 그게 뭔가요? 네, 한국에서 고졸 기술자, 그러니까 EQF 기준으로 보면 한 3에서 4레벨 정도의 인력이 관리자급인 6레벨 엔지니어가 되려면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대학에 편입해서 학위를 따는 겁니다. 경로가 딱 단절되어 있죠. 아, 그렇죠. 하지만 이 EQF 시스템 안에서는요. 현장 경력을 쌓고 필요한 훈련을 추가로 이수하면 곧바로 5레벨, 그러니까 단기 고등교육이나 그 이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사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학위 없이도 실력만 증명하면 유리천장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생긴 셈이죠. 와, 그야말로 학력 파괴네요. 그럼 이 EQF 레벨이라는 게 덴마크 밖에 다른 나라에서도 통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 시스템의 또 다른 무서운 점이죠. 유럽 각국은 자국의 국가 자격 체계 NQF를 이 EQF에 맞춰서 연동시켜야만 합니다. 이걸 첨조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덴마크 용접공의 자격증에는 덴마트 레벨 4, EQF 레벨 4 이렇게 함께 찍혀서 나옵니다. 이 자격증 하나만 들고 독일로 가도 독일 회사는 이 사람은 EQF 4레벨의 역량을 가진 기술자구나 하고 즉시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와, 노동의 국경이 사실상 사라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력이라는 만국 공통의 언어를 만든 셈이네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덴마크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AMU라는 성인 직업교육 시스템.
이게 정말 독특하다고 하던데 한국의 직업훈련원 같은 곳이랑은 뭐랄까 차원이 다르다고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교육과정을 과연 누가 만드느냐에 있습니다. 한국은 정부나 산하기관이 주도하죠. 덴마크는 그 권한 전체를 산업계에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무역위원회, 덴마크어로는 팍실리에 우드발규라는 조직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무역위원회라 이름만 들으면 꼭 정부 자문이고 같은 느낌인데요. 그냥 현장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건의나 하는 뭐 그런 조직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교육과정의 생사 여탈권을 쥐인 법적 의결기구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구성원인데요. 해당 산업의 사용자 단체 대표와 노동조합 대표가 정확히 동수로 참여합니다. 네, 노사가 같이요. 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업계에 지금 당장 필요한 교육은 이거다 라고 합의해서 교육과정을 만들고 없애고 커리큘럼까지 직접 다 결정하는 거죠. 노사가 합의해서 교육과정을 직접 만든다고요? 와, 한국에선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림인데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나요? 예를 들어서 항공산업위원회가 있다고 해보죠. 새로운 기종의 비행기가 도입되면 위원회는 즉시 그 비행기에 맞는 정비 기술 교육과정을 설계해서 바로 다음 달에 개설해버립니다. 그렇게 빠르다고요? 네, 기업이 이 기술을 가진 사람 뽑고 싶다고 해서 노사가 함께 만든 교육이니 수료자를 채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스킬 미스매치가 생길 틈이 뭐랄까 구조적으로 차단되는 겁니다. 3년에서 5년마다 개정되는 한국의 NCS, 국가직무능력표준과는 시장 대응 속도에서 비교가 안 되죠. 와, 속도가 정말 엄청나겠네요. 보고서에서 이 교육 방식을 레고 블럭 같다고 표현한 게 있던데 이건 또 무슨 의미죠? 그거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보통 경영학 학위처럼 2년, 4년짜리 이런 덩어리 교육에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AMU는 다릅니다. 전기차 배터리 진단 기술은 3일,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일주일, 이런 식으로 기술 하나하나를 잘게 쪼갠 단기 모듈 과정으로 제공합니다. 재직자든 실업자든 자기가 필요한 기술 블록만 쏙쏙 골라서 듣고 자신의 경력에 끼워 맞추는 거죠. 아하, 필요한 부품만 딱 갈아 끼우듯이요. 그럼 그렇게 모은 레고 조각들이 나중에 더 큰 걸 만들 때도 쓸모가 있어야 할 텐데요. 그냥 수료증 몇 장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수증 한 장 한 장이 그냥 종이가 아니라 정규 직업교육 과정의 학점, 메리시로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학점으로 쌓인다고요? 네, 예를 들어 트럭 운전기사가 나중에 물류관리자가 되고 싶어서 정규교육 과정을 받는다고 해보죠. 과거에 이수했던 재고관리나 운송 시스템 관련 AMU 수료증들을 제출하면 그만큼 학점으로 인정받아서 교육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경력과 훈련, 학위가 따로 놀지 않고 하나의 사이클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계가 원하는 교육을 레고 블럭처럼 제공한다. 정말 이상적인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드네요. 회사가 나를 이렇게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사회라면 누가 마음 편히 이런 교육을 받으러 가겠어요. 이 불안감을 잡아주는 뭔가 다른 장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불안감을 잡아주는 사회 전체의 틀, 그게 바로 덴마크 모델의 세 번째 무기, 유연 안정성, 플렉시큐리티, 이른바 황금 삼각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축은 유연한 노동시장입니다. 기업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비교적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말은 노동자 입장에선 사실 공포 그 자체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안정적인 모델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두 개의 축이 그 충격을 흡수하는 겁니다. 다른 한 축은 바로 관대한 사회 안정망입니다. 실직자는 이전 소득의 최대 90%까지 최장 2년간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90%를 2년 동안이나요? 와, 정말 파격적이네요. 네, 생계 걱정 없이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간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럼 나머지 마지막 한 축은 뭔가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하셨는데 용어가 좀 딱딱한데 그냥 실업급여 주면서 열심히 구직하세요 하는 거랑은 뭐가 다른 거죠? 여기서 권리와 의무, right and duty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등장합니다. 넉넉한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를 누리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훈련과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의무죠. 아, 공짜 점심은 아니군요. 만약에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거나 구직 활동을 게을리하면 실업급여가 경고 없이 삭감되거나 바로 중단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장치죠. 정말 강력하네요. 네. 실직 기간을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라 국가의 든든한 지원 아래 사실상 강제적으로 다음 경력을 위한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실패가 경력의 끝이 아니라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실직부터 재교육, 그리고 재취업까지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도대체 어떻게 다 관리하죠? 상담사들이 일일이 손으로 챙기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덴마크 시스템의 마지막 비밀병기, 조브넷 DK라는 통합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합니다. 이게 모든 과정을 거미줄처럼 엮어서 정교하게 관리하는 관제탑 역할을 합니다. 조브넷 DK, 한국의 워크넷 같은 그런 구직 사이트인가요? 겉보기엔 비슷한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물건입니다. 우선 실직자는 등록 첫날부터 자신의 모든 구직 활동, 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 이력서를 냈다, 언제 면접을 봤다 같은 것들을 매일 잡로그에 기록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일기 쓰듯이요. 오늘 이력서 3개 냈음 이렇게요. 정부가 제 구직 활동을 일일이 감시한다는 느낌이라 좀 답답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권리와 의무, 원칙이 디지털로 구현된 겁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대신 자신의 노력을 투명하게 증명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상담사와 함께 나의 계획, 민플랜이라는 걸 세웁니다. 이건 그냥 목표 설정이 아니라 매주 최소 5곳에 입사 지원하고 다음 달에 시작하는 AMU 용접 심화 과정을 이수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서 정말 소름 돋았던 건 인공지능, AI 매칭 기술이었습니다. 보통 채용 사이트 AI는 그냥 키워드 몇 개 맞춰주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덴마크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스킬 단위로 분석한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구직자가 이력서를 올리고 기업이 채용 공고를 내면 AI가 자연어 처리 기술로 두 문서를 분석해서 B2B 소프트웨어 영업 경력, CRM 툴 활용 능력, 콜드콜 경험 같은 아주 세부적인 스킬 단위까지 다 추출해냅니다. 그냥 영업사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무기들을 하나하나 다 분해해서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는 구직자에게 거의 개인 비서 수준의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가고 싶어하는 저 회사에 지원하려면 데이터 분석 툴 활용 능력 스킬이 부족하네요. 그런데 이 스킬을 배울 수 있는 AMU 단기 과정이 바로 다음 주 당신 집 근처에서 시작됩니다. 신청하시겠습니까? 이런 수준까지 온 거죠. 와, 기술적으로 개인의 스킬 갭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까지 원스톱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네요. 자, 그럼 이 완벽해 보이는 덴마크 모델을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서 보고서가 내놓은 제언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가 당장 무엇부터 벤치마킹해야 할까요? 크게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거버넌스 혁신입니다. 산업계의 목소리를 그냥 듣는 자문기구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국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ISC에 덴마크의 무역위원회처럼 훈련 과정을 만들고 없앨 수 있는 법적인 의결권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직접 결정하게 하자. 바로 그거죠. 두 번째는 앞서 나온 그 레고 블록이겠네요? 그렇죠. 둘째는 자격체계의 유연화입니다. AMU처럼 짧은 모듈형 훈련들을 마이크로 자격증으로 인정해주고 이 조각들이 모이면 정식 학위나 국가기술 자격으로 전환될 수 있는 학점 누적형 제도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 제언은 당연히 디지털 플랫폼 통합이겠죠? 맞습니다. 구직 정보는 워크넷, 훈련 정보는 HRD넷 이렇게 흩어져 있는 시스템을 하나로 합치고 AI가 스킬 갭을 진단해서 맞춤형 훈련을 바로 연결해주는 차세대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입니다. 결국 권리와 의무 원칙을 우리 실업급여 제도에도 도입하자는 거군요. 네, 실업급여 수급을 의무적인 역량 강화와 강력하게 연계해야 합니다. 특히 오랜 경력을 가진 중장년 기술직에게는 그들의 실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요. 그 경험을 살려서 중소기업 기술 컨설턴트나 직업훈련 교사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경력 트랙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오늘 덴마크 모델을 쭉 살펴보니 이게 단순히 제도가 몇 개 잘 만들어진 수준이 아니네요. 산업계가 직접 만드는 교육, 실력을 투명하게 증명하는 자격체계, 데이터로 구멍을 메우는 AI 매칭,
그리고 해고의 불안감을 떠받치는 튼튼한 안전망과 책임감 있는 의무의 균형까지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생태계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결국 신뢰입니다. 기업은 노조를 교육 설계 파트너로 신뢰하고 국가는 산업계의 권한을 믿고 맡깁니다. 그리고 개인은 내가 지금 직장을 잃더라도 이 사회 시스템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해줄 것이라는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죠. 학위라는 간판이 아니라 검증된 실력 그 자체가 통용되는 사회적 신뢰가 모든 것의 기반에 깔려 있는 겁니다. 보고서는 한국 사회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려면 어쩌면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위가 아닌 실력 그 자체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실직이라는 실패를 경력의 무덤이 아닌 도약을 위한 강제적 쉼표로 받아들일 준비가 과연 우리 사회는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